205페이지 할 차례, 205페이지. 지금 우리가 뭘 하느냐면 소유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권 취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소유권 취득은 이 세상의 모든 권리 취득은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인데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취득은 민총하고 물권법 총론할 때 했으니까 지금 강론입니다. 그래서 소유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나중에 지상권도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파트 보면 요런 요건을 갖추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거,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보는데 저번 주에 마지막에 본 게 시효취득을 봤습니다. 맞습니까? 시효취득, 그게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서 업득, 매장물 발견, 그렇습니다. 예컨대 제가 여러분이 바다에서 딱 낚시를 했는데 돔이 하나 걸렸습니다. 그거 누구 겁니까? 네, 내 겁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바다 전부 다 네 거야? 왜 이 생선이 네 거냐고, 이 돔이 왜 내 거냐고. 나도 옛날에 그 돔을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나한테도 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지 말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민법에 나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리 취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이 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안 그러면 권리를 취득 못해요.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요식하기 바라면 민법에 무주물 선점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러면 됩니다. 그럴 때 무주물 선점이 몇 조인지 잘 모르겠죠. 거기 보면 253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법조문 생각 안 나죠?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450조에 무주물 선점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보다 더 모르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조문이 하나 되면 됩니다. 그냥 뭐 1100조에 있다 그래도 돼요. 1100조에 무주물 선점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무주물 선점에서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고 유실물 습득에서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오늘 첨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용어만 보시면 됩니다. 첨부는 부합, 혼화, 가공, 그걸 첨부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야기입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합니다. 소유자를 달리하여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됩니다. 이게 원상복구가 가능하면 좋은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개의 물건이 되면 이제는 분쟁이 생기겠죠. 둘 다 같은 사람 같으면 분쟁이 안 되는데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딱 하나의 물건이 됐을 때 이 하나의 물건을 가볍게 줄 거냐 어렵게 줄 거냐 분쟁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갑, 혹은 어른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없게. 그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되는 경우가 부합과 혼합,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합니다. 즉 공작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듭니다. 갑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예컨대 갑이 갖고 있던 석재가 있다. 그걸 조각가가 조각해서 완전히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건과 이 물건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럼 이 다른 물건의 소유권을 갑에게 줄 거냐 을에게 줄 거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민법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누군가 소유권 취득하기 못하게 하겠죠. 요걸 가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첨부람, 부합, 혼화, 가공을 첨부라 그러는데 왜 첨부를 배우느냐? 첨부의 결과 누군가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의 결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취득 원인 중에 뭘 본다? 첨부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부합이에요. 그것도 부동산의 부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됐다. 물건이 부합되면 그 물건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의 부합 나옵니까? 거기에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조문 나와 있죠? 그 조문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물건이 부합되면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는 권한 없이 말입니다. 나무를 실체한 겁니다. 이 나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 이 문제입니다. 나무를 가져오기 전에는, 나무를 심기 전에는 트럭 등에 싣고 왔겠죠. 그럼 움직였으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경과학이 부착이 됐죠. 한 개의 물건이 됩니다. 우리가 부합이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면 부합으로 보느냐면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 때, 그럴 때는 부합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하나만 더 하면 갑이 지금 주유소를 하고 있는 주유소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 토지에 A 정유회사에서 유류 저장 탱크를 묻은 겁니다. 이 유류 저장 탱크를 묻었다. 그러면 이 유류 저장 탱크가 갑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었다고? 정유회사 것이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 게 되느냐? 지금 이 유류 저장 탱크는 땅에 딱 매설 됐죠? 그럼 이제 전부 다 유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가 없을 뿐더러 분리하게 되면 너무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리 되면 이거는 토지에 의뢰됐다고 부합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 유류 저장 탱크는 누구 것일까요? 부동산 소유자, 당연히 갑의 것이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 1억이고 유류 저장 탱크가 2억 나갑니다. 즉 부합물 가격이 고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 소유에 속할까요? 조용하든 뭐 내가 누구 소유에 속할까요? 이렇게 물었지 뭐 다르면 갑 아니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중간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누구 소유에 속하느냐 그러면 그냥 한마디 갑이면 갑, 을이면 을 그러면 된다고. 부합되는 동산의 가액이 토지 가격보다 높죠? 그러더라도 토지에 부합됩니다. 다 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기에 만일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이 다리도 이제는 토지의 경과기에 부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합물입니다. 누구께 속한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나무는 누구 거기에? 토지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부동산, 토지에 다른 물건이 부합되면 그 물건은 그러니까 부동산에 부합이 되는 겁니다. 금액과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농작물로 나중에 볼 것이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건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건물은 우리나라는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지 절대로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에요. 그 외국에는 부합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뭐라고?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항상 건물은 자기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다음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빌려줬어요. 빌려줬다? 임대차였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자입니다. 그 임차권자가 수목을 십제했습니다. 자, 이 수목은 누구 걸까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는 을 소유가 됩니다. 왜냐? 을은 토지를 이용할 정당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책 205페이지 부동산의 부합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소유자는 읽어봅니다.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컨대 어느 토지에 뭐가 세워지거나 다리가 세워지거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세 번째 줄 보면 그러나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법조문이 취득한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단 권한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라든지 임차권자라든지 전세권자라든지 이런 권한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 이용할 때 지상권 설정한다든지 임차권 설정하지 안 그러면 뭐라고 그런 거리를 설정하겠습니까? 정단 권한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외가 나오는 겁니다. 방금 지금 이 건물은 부합이 안 된다 했죠? 똑같은 게 있는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배추를 심은 겁니다. 벼를 심었다. 결국 뭘 심었다는 건 농작물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부합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이 판례는 농작물만은 안 됩니다. 농작물은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생육기간이 짧고 성숙한 농작물입니다. 이런 것은 누구냐? 무조건 경작자 소유랍니다. 농작물만은 뭐라고? 예입니다. 그래서 심심풀이서 아마 한 번씩 나옵니다.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의 부합이 아니 됩니다. 그냥 경작자 소유랍니다. 흔히 뭐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 그거는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권이 토지를 가져야 된다. 이거 비슷하게 무조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랍니다. 무단으로 식재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그 외가 있다. 그 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정단 권원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이 되지 않고 농작물도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부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민법에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면 원칙은 주된 동산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갑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 줄이 있습니다. 근데 을이 갖고 있는 메달이 있어요. 각각 소유자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결합해서 뭐가 됐다? 목걸이가 된 겁니다. 이 목걸이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주된 동산. 만약에 줄이 10만 원짜리고 메달이 4,500만 원짜리다. 그럼 누구게 된다고? 4,500짜리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가져간다 이 뜻입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공유합니다. 공동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법의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에 따라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혼화란 말이 있습니다. 이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되는데 식별할 수 없게 된 것을 혼화라 그래요. 쌀과 살이 합쳐진다든지 기름과 기름이 합쳐지는 걸 말합니다. 설날에 떡을 하기 위해서 쌀을 가지고 가는 두 사람이 팍 부딪힌 겁니다. 팍 엎어졌는데 합쳐져 버렸어요. 이게 뭐가 됐다 그런다고? 혼화됐다 그럽니다. 식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와 같이 취급하느냐? 동산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준용합니다. 주된 동산 소유자가 가져가고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합성물을 공유합니다. 다음에 가공입니다.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공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무슨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물건이 됩니다. 대수선 이런 거는 가공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지 밀감을 가지고 주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럴 때는 이 가공물은 누구로 하느냐? 민법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줍니다. 다만 가공물이란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랍니다. 예컨대 20만 원짜리 목재에다가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450만 원짜리를 만들었다. 가액이 너무 증가가 크죠? 그럼 누게 된다고? 조각가가 되는 겁니다.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렇게 가공이 뭐고 혼화가 뭐라는 거 아니면 그냥 읽어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달 한번 강의하고 바로 넘깁니다. 혼자서 읽어봐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가공이 뭔지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그냥 집에 가가지고 감귤을 하나 사가지고 아저씨한테나 사모님한테 주스를 만들어 달라 그래. 그리고 박스 한 박스 얼마 펴놓고 주스를 넣고 이 주스는 누구 거냐고 서로 의논을 해봐. 그게 뭐라고? 가공이요. 그게 누구 거라고? 원재료 소유자일 거라니까. 원재료 소유자. 따라서 네가 갈아주더라도 이건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내 거. 내가 사왔으니까. 뭐 어려워 그게? 그게 가공이라고. 그게 가공. 한 두 번 갈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률의 규정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 실제로 판례 나오는 거는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강의를 계속합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이자가 소유하는 걸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유에 따라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이자가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우리 민법은 그 동동소유한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공동소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다고? 공유입니다. 지금 공동소유 중에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공유가 있고, 두 번째가 합유입니다. 세 번째가 총유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한문으로 계속 쓸 필요 없는데 쓴 겁니다. 총유 그럽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뭐라고? 자, 합유 뭐라고? 총유 그렇습니다. 공동소유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나눈 게 아니고 민법이 그렇게 규정을 분류를 해놨어요. 왜 분류했느냐? 어느 공동소유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유는 지분에 의하여 공동소유하는 걸 공유라 그러는데 예컨대 한 필지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몇 개라는 겁니까? 한 개죠. 그럼 일물권자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 필지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매수합니다. 공동으로 매수해서 예컨대 2분의 1을 부담하고 을도 2분의 1을 부담했다. 그럼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일물이권주에 따라서 분필해서 부동산을 몇 개로 만든 다음에 두 개로 만든 다음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우리 그러지 말고 요걸 우리 공동으로 소유하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필하지 않고 공동 소유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갑도 소유권이 있고 을도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진데 을은 이 토지의 100% 가지고 있습니까? 일정 비율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유권의 일정 비율을 갖고 있죠. 그 소유권의 비율을 뭐라 그러냐면 지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갑과 을은 요 한 필지 토지를 지분에 의해서 공동 소유합니다. 이렇게 지분에서 공동 소유하는 걸 공유다 그럽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토지를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동 소유할 뿐이지 무슨 공동 소유할 이유가 없죠. 갑과 을은 볼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토지를 반드시 공동 소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 소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가장 느슨해요. 느슨하다는 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쪼개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도 있고 분할의 자유가 있고 그런 겁니다. 구성원들이 결합할 이유가 전혀 없는 느슨한 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에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예컨대 갑을 병 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지금 변호업을 공동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동사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 계약 중에 조합계약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위해서 무슨 계약한다? 출자하기로 계약합니다. 그럼 이 세 사람들은 뭘 결성했다는 겁니까? 조합을 결성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합원들이에요. 그럼 조합에는 조합재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사무소도 있을 것이고 뭐 자동차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 소유입니까? 조합원들의 공동소유겠죠. 이렇게 조합원들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유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민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공동소유를 뭐라고 부르기를 한다고? 합유라 부르기로 돼 있다니까. 여러분 책 209페이지 보면 민법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결국 조합이 결성되는 이유가 법률의 규정 혹은 뭐라고? 계약이죠. 그 수인이 조합은 아닙니까?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총유입니다.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제가 저번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권리능력은 누구한테만 인정해 주느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자연인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별다른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했죠.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사람 취급하는 걸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로서 사람되는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의 제사 모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다 법인이 됩니까? 아니죠. 사단이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설립 등 기등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요건을 못 갖췄어요. 그러면 사단이지만 아직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사단을 뭐라 그러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뭘 못 갖췄다? 요건을 못 갖춰서 법인이 안 된 사단을 법인 아닌 사단인 거예요. 그럼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아니면 뭐 종중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이론은 원래 교회 이론입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이론이니까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구성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원이라 그럽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그래요. 물론 교회에 가면 사원이라 그러지 않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민법적으로 보면 뭐라고? 사원입니다. 종중에 가면 종원 여러분 그러죠? 민법적으로 보면 뭐라고? 사원이에요. 그럼 교회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 말 아닙니까? 예? 목사님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거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거지. 우리 거는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님 품 안에서 놀다가 뭐라고? 참배하고 올라갔다가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참배를 잘못하면 니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저쪽으로 보내버린다니까. 태어날 때는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뭐라고? 그쪽 올라가느냐는 뭐라고? 내 탓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잘 안 보내주죠. 요즘 그쪽 가기가 좀 힘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합니까? 응? 사랑하면 좀 그쪽으로 될 수 있으면 좀 보내면 되는데 잘 안 보냅니다. 자, 그리고 하느님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란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무슨 죄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죄라고요. 원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무화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 따먹기 전에는 뭐라고? 거기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거 따먹어가지고 뭐라고? 쫓겨났잖아. 그걸 안 따먹었어야 돼. 네? 그래서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인간에게 이제 고통을 주고 뭐 부끄럼도 알게 해줬다고 교회 안 다니더라도 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네? 뭐가 아닙니까? 사과입니까? 뭘 따먹은? 선악과 그게 무화과 선악과라 그러죠. 사과는 아니죠. 네, 사과는 아니겠지 있으면 여기서 또 사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데 그게 무화과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약간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이 따먹었잖아. 그러면 이게 원래 말입니다. 사람의 죄는 연자죄가 안 됩니다. 아버님 죄가 아들한테 가는 건 안 좋겠죠. 너무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라고? 앙심을 품고 그런 걸 앙심은 아니겠지만 노여움을 안 풀고 아직까지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이제 좀 한번 용서해 줄 때도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모두를 그쪽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 누구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예사는 요 여기서는 당연히 누구 것이다? 교인들이 동동소이겠지. 그 교인들 거 아닙니까? 교회 재산은 뭐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그 교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렇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그 사원들이 당연히 집합체로서 공동소유합니다. 이런 공동소유를 뭐라고 한다고? 총유라 그럽니다. 거기에 뒤에 한 장 넘겨보면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총유라 그럽니다. 그럼 만일 조합에서 오늘 총회를 합니다. 그럴 때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조합 재산은 우리들의 공동 소유에 속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니까. 공동 소유하면 그럴 때 조합원 중 한 사람이 더 일어나서 맞아. 조합 재산은 우리들의 합의에 속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그런 공동 소유를 합의라고 그런다고. 교회 총회를 열 때 교인 중 한 사람이 자, 이 교회 재산은 우리들의 공동 소유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맞아. 근데 한 사람이 더 일어나서 맞아. 우리들의 총유에 속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고. 그런 공동 소유를 총유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뒤에 말하는 사람이 더 뭐라고? 자세히 똑똑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자리 하나 줍니다. 한마디 하세요. 총유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를 두 마디로 줄이면 공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공동 소유는 줄 말이 없다니까. 공동 소유 안에 뭐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 겁니다. 왜 나눠놨냐? 어떤 공동 소유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우리 민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뭐 공유겠죠. 이런 거는 뭐 교회 이런 거니까 문제가 크게 뭐라고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공유는 그럼 공유가 성립하는 거 지금 이래 공동 소유지만 지금 소유권을 봅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과 법률에 규정이 한 취득이 있겠죠. 자, 그러면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은 공동 소유에 관한 당연히 합의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등기 되겠죠. 부동산은 이때 등기는 공유 등기도 하고 지분 등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이란 뭘 지분이라 그러죠?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 그럽니다. 소유권의 비율을 뭐라고? 지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경우 소유권은 하나일까요? 공유자 수만큼 있을까요? 아닙니다. 소유권은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나눠 가지는 것이지 공유자 수만큼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양적 분할설 이렇게 말하는데 207페이지 제1유에 보면 공유의 법적 성질에 관해 통설은 공유는 한 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한 개의 소유권입니다. 그걸 일정 비율로 나눠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정 비율로 나눴다. 그 비율을 뭐란다? 지분. 그럼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당연히 당사자 의사에 따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근데 불분명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분은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되겠습니까? 당사자 간 약정이 없거나 법률에 따라 규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분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만일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 그럼 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은 소유권의 비율을 망정 각 공유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소유권과 같아요. 요 소유권의 비율을 지분이라 그러고 요 사람들을 공유자라 그러고 요 토지를 공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분은 갑과는 일정 비율을 갖고 말씀망정 뭘 갖고 있느냐?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하게 뭐라고? 처분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지분을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완벽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만 더 볼 것 같으면 만일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사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무주 부동산이라서 국가에 기속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기속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가는 것이지 국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흔히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지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지분의 탄력성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기속되는 것.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번에 보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나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를 가지고 이제 공유자들은 이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 수익 처분하느냐.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입니다.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를 여러분 거기 보면 3번에 보면 공유자 사이의 공유 관계 되어 있죠. 이 공유자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공유자 간의 공유 관계를 말하는데 이거는 공유자끼리 이야기니까 이걸 흔히 말할 때 내부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공유물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때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합니다.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데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 수익합니다. 되겠습니까?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합니다. 그 여러분 위에 지분의 내용에서 3번 동그라미 공유물 사용 수익이라고 동그라미 3번 나옵니까?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전부를 사용하는데 무슨 비율에 따른다? 지분 비율대로 따릅니다. 예컨대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동차를 지금 세 사람이 공유합니다. 3분의 1씩 공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3분의 1에서 이 값이 자동차 특정 부분을 상분의 1을 베타적으로 점유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값은 지금 핸들을 베타적으로 점유하면 그런 타이어를 베타적으로 점유하고 그럼 다른 공유자는 핸들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데 무슨 비율대로? 지분 비율대로 사용합니다. 마치 1년에 3분의 1씩 나눠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어느 특정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지분 비율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만일 이 자동차를 렌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렌트했는데 3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30만 원은 어떻게 나눠 가진다? 사용 수익이 지금 임대료 아닙니까? 그럼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사용 수익은 지분 비율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수익이 지분 비율이면 여기에 자동차 세금이 나오면 세금도 어떻게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게 의무도물하고 같습니다. 의무도 무슨 비율이다? 지분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20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2번 공유물 관리 보존 나옵니까? 네, 그거 나오면 뒤로 넘겨보면 208페이지 공유물 부담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면 공유자는 그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지분 비율이니까 뭐도 같다고? 의무도 지분 비율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도로 앞으로 가봅니다. 처분 변경은 당연히 뭐라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문제되는 거. 공유물 관리행위입니다. 이 원래 관리행위는 이용계량행위와 보존행위가 포함되는데 우리 민법 공유에서는 단 보존행위는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공유에서 관리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이용계량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분의 뭐라고? 가반수입니다. 가반수로 결정합니다. 공유자의 가반수입니까? 지분의 가반수입니까? 예컨대 갑, 월,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걸 A에게 임대를 해줄까 말까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갑과 을이 병과 협의 없이 이걸 A에게 임대를 합니다. 임대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대표적인 게 계량행위라는 것은 이용가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데 임대하는 겁니다. 그 임대는 지분의 뭐라고? 가반수입니다. 그럼 지금 이 둘이 합치면 지분 가반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지분 가반수입니다. 여러분 보면 관리 보존행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자, 그럼 다시
조금 더 나아가서 한번 봅니다. 갑, 월, 병이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인데 갑이 5분의 3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5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공유자 중 가반수 이상 되는 공유자를 가반수 지분 공유자라 그러고 가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수 지분 공유자라 그럽니다. 그럴 때 이 경우 건물을 A에게 임대할 거냐 말 거냐 옥신각신하는데 어느 날 을과 병이 합의해서 A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유자의 가반수가 아니고 지분의 가반수니까 합치면 5분의 2밖에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동의 없이 단독으로 요걸 A에게 임대를 해준 겁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 방법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얻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반수 지분권자는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가집니다. 지분의 가반수지 공유자의 가반수가 아닙니다. 그런 겁니다. 자, 지분 가반수입니다. 다음에 마지막 보존회의입니다. 보존회의는 다른 공유자에게 불리한 게 없겠죠? 가치를 유지시키니까. 따라서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회의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존회의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유의 내부 관계입니다. 일단 이걸 기억해야 사례형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건 요즘 전부 다 사례형 문제로 나옵니다. 갑을병이 가지고 있다. 알아중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런 걸 공유의 내부 관계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공유의 내부가 아니고 외부 관계입니다. 외부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뒤 한 장 넘깁니다. 대외 관계라고 되어 있죠. 대외 관계라는 공유자 상호 간의 관계가 아니고 공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입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 월,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각각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방해하고 있다. 아니면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했다. 지금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지금 A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무효 등기가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갑, 월, 병 상호간의 관계가 아니고 갑 공유자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외 관계를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막 예컨대 A가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정의라는 자가 나타나서 아니 당신은 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합니까? 당신은 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A가 말하길 그러는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신축하지 말라 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럴 권한 없습니다. 네. 만일 그게 가능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집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하고 다니게? 나무 일에 소 제기하고 다닙니다. 그럼 국가는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겁니다. 소 당사자는 함부로 당사자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 갑이 A에게 당신이 왜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느냐 나가세요 할 때는 나가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권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갑이 이 A에게 주장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 지분권이 있어요. 그럼 이 지분권을 주장할 때는 다른 공유자 동의 얻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자기 지분권이니까. 그냥 단독으로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럴 때 갑은 A에게 와서 당신이 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느냐 나가라 라고 말할 때 A가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이 토지 3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보여주면 돼 안 돼? 되어 있죠. 그걸 증거물로 제쳐서 소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3분의 1 지분권자라고 주장합니다. 그 지분권은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단독으로 주장하면서 그 전부에 대해서 철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말은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전부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걸 보존행위로 봅니다. 예컨대 세 사람이 공유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보니까 노숙자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하니까 노숙자님이 당신이 3분의 1 직원을 갖고 있으니까 큰 방은 비켜주고 작은 방은 내가 계속 사용하겠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냐? 공유자는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유물 전부를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그 전부에 대해서 방해 제거, 반환 청구,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이걸 무슨 행위로 본다 했죠? 보존행위로 봅니다. 이걸 판례는 보존행위로 봅니다. 뭐 다른 학설은 있지만 그냥 판례는 보존행위로 봅니다. 보존행위는 방금 뭘 할 수 있다고?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방해 제거만 해야 됩니까? 손해배상도 받아야 됩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받아야 되겠죠?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이것은 전부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지분비율일까요? 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이득이죠? 이건 뭐와 같다고? 수익이에요. 수익은 무슨 비율이다? 그렇습니다. 요 수익은 항상 지분비율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 이건 딱 완벽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거나 부당이득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지분비율입니다. 그런 수익과 관계있기 때문에 무슨 비율이다? 지분비율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그 전부에 대할 수 없고 지분비율대로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지분권에 의해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208페이지 나와 있습니까? 공유물 방해 제거해가지고 두 번째 줄 보니까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말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뭘 근거로? 보존행위를 근거로 공유자 각자가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을병 모두 자기 지분권에 의해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환 청구도 두 번째 줄 보니까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2번 그게 말소 청구도 마지막 줄 보니까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진 않은데 지분권 주장할 수도 있지만 A를 상대로 이 토지는 나와 을병이 공유하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지분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공유관계를 주장한다니까. 공유관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유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 A를 상대로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 지분도 주장합니까? 을 3분의 1, 병이 3분의 1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유자는 자기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되지 다른 지분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내 지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제3자에게 주장한다. 공유자 1인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해당 공유자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공유관계를 주장할 때는 혼자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뭘 해야 된다? 전원이 나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A를 상대로 나는 3분의 1 지분권자다 나가세요. 그럼 갑 혼자 하면 됩니다. 혹은 을 혼자 하면 되고 병 혼자 하면 되는데 이 A를 상대로 이 토지는 나와 을, 병이 공유하는 토지입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혼자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을, 병 같이 나가서 A를 상대로 이 토지는 우리 세 사람이 뭐 하는 것이다? 공유하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관계 주장은 단독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된다고?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복잡하니까 지분권은 뭐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공유관계는 전원이 주장해야 됩니다. 공유관계는 단독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유관계의 대외관계를 주장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분권 주장하는 경우와 공유관계 주장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요게 공유의 내부관계, 외부관계인데 요즘 뭐 거의 준사령 문제로 여기서 나옵니다. 마지막 공유는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바로 무슨 자유가 되란다? 분할의 자유입니다.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1인이 분할을 원할 경우 다른 공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의 자유가 있다. 단
당사자끼리 분할하지 말자고 불분할 특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분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5년 범위 안에서 불분할 특약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등기하면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한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할 때는 무슨 분할이 원칙이냐? 원칙은 협의 분할입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분할하면 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된다.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된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죠. 이 재판상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협의 분할이 될 때는 협의 분할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럼 재판상 분할할 때는 또 뭐가 원칙이냐? 그런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분할은 뭐가 원칙이라고? 현물을 분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하면 현저히 가액 감손이 염려될 때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를 명합니다. 그럼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 돈을 나눠주는 걸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아파트는 현물 분할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를 톱으로 자를 수는 없잖아. 어떻게 현물로 분할합니까? 안 되지.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와봐봐. 현물로 어떻게 분할할 건지 그걸 떼가내가지고 잘라버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호주에서 남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분할하라. 2분의 1씩 분할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나서 이혼을 했는지 여기 전원주택 같은 게 비슷한 게 있는데 딱 톱으로 반을 잘랐습니다. 뭘 잘랐냐? 요 딱 창문도 뭐라고? 반을 잘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접시도 뭐라고? 반을 잘라고 모든 걸 뭐로 잘랐다? 반으로 잘라 가져갔습니다. 원래 그래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래가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 와 정말 정성스럽습니다. 모든 걸 반으로 잘라가 가져갑니다. 이게 현물 분할이에요. 집은 현물 분할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명한다니까. 그럼 경락대금 나눠준 걸 대금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물 분할이 가능함에도 법원에서는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때만 뭔다?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지. 현물 분할이 가능하면 현물 분할만 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2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보면 두 번째 줄 현물 분할이 원칙이 돼. 현물로 분할할 수 없구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 감손이 염려될 수 있을 때는 경매를 명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게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과 뭐가 있다? 대금 분할. 근데 이렇게도 됩니다. 아파트를 하나, 좋아. 갑과 을이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두 채를 물려줬어요. 그럼 이 둘을 지금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억 나고 이거는 3억 나가요. 그럴 때 분할하자. 이게 분할이 곤란하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게 현물 분할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두 사람 사이 이렇게 합의해도 됩니다. 갑이 왼쪽을 가지고 을이 오른쪽을 가지면서 을은 갑에게 1억의 현금으로 배상을 해줍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걸 가격 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할도 가능하게 안 하게 합니다. 208페이지를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현물 분할, 공유물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대금 분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양수하여 그 가격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가 되는 무슨 배상? 가격 배상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현물 분할이 안 된다 했죠? 그도 가능한 게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 나갔냐? 3억 나갑니다. 현물 분할 불가능하죠? 그러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을이 갑에게 1억 5천을 현금으로 배상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가격 배상입니다. 이것도 현물 분할 일종으로 인정합니다.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협의 분할할 때는 다양하게 뭐 하면 된다? 당사자끼리 협의하면 됩니다. 당사자끼리 협의한다는데 우리가 뭐 나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보면 현물 분할할 때 갑과 을이 한 필지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2분의 1씩. 그런데 남매간인데 오빠야 우리 나누자 그럽니다. 그런데 협의한대 협의가 안 돼.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뭐 해달라? 분할해달라. 분할의 소를 제기했어요. 분할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무슨 분할을 해줘야 된다? 현물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좋아. 이걸 이렇게 잘라라. 그래서 갑이 왼쪽을 단독 소유하고 을은 오른쪽을 단독 소유하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현물 분할 뭐가 됐다? 판결이 나온 겁니다.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판결이 확정됐지 아직 분필 등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갑과 을은 이 부분을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분필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하느냐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물건의 변동 일어나느냐? 등기할 때일까요? 판결 냈을까요? 여기 지금 공유물 뭐라고? 분할 판결 아닙니까? 공유물 분할하는데 현물 분할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분할 판결이 되면 뭐 할 필요 없이 등기 없이 바로 그날 물건이 변동됩니다. 187조입니다. 그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었습니까? 형성 판결이었죠.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게 형성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할 필요 없이 등기 없이 바로 그때 물건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이걸 형성 판결입니다.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형성 판결입니다. 등기 없이 물건이 변동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86조 7조 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형성 판결입니다. 다음에 합유입니다. 합유도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조합은 출자할 때 출자 많이 한 사람은 지분 많습니다. 근데 이 합유는 공유와는 달리 지금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어디에 맡게 된다? 공동사업에 맡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성원들의 결합 정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공동사업을 위해서 모였으니까 이 조합재산은 필연적으로 공동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분이 있지만 그 지분권을 행사할 때도 항상 공동사업에 맡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유하고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다른 것이 첫 번째, 지분 처분하는 게 좀 다릅니다. 지분 처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 동의를 요하야. 저기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가벌병이 세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 병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줘버리면 이 공동사업이 영위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합의자에게도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뭘 필요한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분이 상속이 될까 안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아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분은 상속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합의자 중 한 사람이 우리 합의금을 분할하자. 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른 사람 지금 변호업 잘하고 있는데 지가 싫으면 지가 나가면 되지. 합의 재산을 분할하자. 이거는 지금 공동사업에 맞는 행위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법조문에 합의자나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우리 시험 칠 때까지 합의에서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합의와 공유가 다른 점. 그 외 합의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를 위한다. 보존회의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는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유에는. 하나님 거라니까 지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목사님은 지분 많고 뭐 그렇습니까? 여기는 뭐가 없다고?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총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냥 사용 수익하는 권능과 관리 처분 기능을 나누나요. 그래서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뭐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원총회 결의해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사원총회 결의해야지 총유자, 즉 이 사원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0페이지 보면 그냥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 돼 있습니까? 네. 사원은 뭐만 한다고?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관리 행위 안에는 이용 계량 행위와 원래 관리 행위라는 이용 계량 플러스 보존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 속에는 결국은 총유에서는 보존 행위도 사원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총유에서는 보존 행위도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사원총회 결의합니다. 그래서 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외울 게 없어요. 보존 행위도 못 한다는 것. 따라서 교회 의자가 부서지면 교인은 망치로 들어서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고치면 안 됩니다. 왜 부서지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지. 고치고 그러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유는 보존행위도 사원이 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공동소유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라고? 공유니까. 당연히 공유가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겁니다. 소유권. 이제 지하물건, 용의물건, 담보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